우리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에피소드 1, 헬로 월드죠? 네, 아주 프로그래밍에서 유명한 말이고, 헬로 월드라는 말로 이제 수업을 열면서 프로그래밍과 친해지자. 기초 프로그래밍 배우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느냐? 한번 프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교양 수준에서 좀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뭔지, 그리고 그걸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로 파이썬. 우리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당장 오늘 기초 프로그래밍, 그 다음 3시간 동안 이어질 데이터와 통계, 그 다음 4시간 동안 이어질 어, 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 내용 모두 다 우리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파이썬이 어떤 언어인지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개발 환경을 셋업하고 거기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이썬 문법을 공부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 문법과 단어를 공부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다 문법이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지, 어떤 작업을 반복할 때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지, 여러 값들을 한 번에 저장해 놓고 싶을 때는 그걸 또 어떤 구조로 나타내는지 이렇게 자료형과 기본 문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토픽 1, 컴퓨터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컴퓨터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일단 컴퓨터가 뭘까요?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흔히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저 풀 세팅되어 있는 데스크탑을 떠올리곤 하죠. 이제 모니터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그리고 저 커다란 본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컴퓨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약간 과학적인 이론적인 관점에서 컴퓨터는 오직 저 본체 그리고 본체 안에서도 몇몇 칩들만을 좀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사실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것들은 다 컴퓨터에다가 어떤 저 본체에다가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기 위한 입력 도구일 뿐이고 저 모니터, 우리가 흔히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저 모니터도 사실은 그냥 출력 결과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출력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기계들은 다 이 출력만을 담당하는 거고 여기 있는 본체, CPU와 그 주변에 있는 칩들이 다 컴퓨터의 핵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때는 인간의 일을 대신 해주는 기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표현은 너무 모호하죠. 인간의 일을 대신한다. 일이란 뭘까요? 뭐 사실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컴퓨터가 인간의 육체적인 일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주로 어떤 간단한 정보 처리라던가 어떤 데이터를 불러와서 보여준다던가 그걸 분석한다던가 이런 조금 더 사고 능력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대체를 하죠. 그래서 이걸 조금 요약해보자면 인간의 문제 해결을 대신해주는 기계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건 또 뭘까요? 계속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느낌이죠. 여기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어,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들 그리고 거기다가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이터를 올리거나 데이터를 조회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어떤 간단한 연산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복잡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실행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 해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만 깊게 파봅시다. 사실 어, 컴퓨터가 인간의 문제 해결을 대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문제 해결을 추상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종류의 모든 문제 해결을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사실은 컴퓨테이션, 컴퓨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계산, 연산이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데 그 인간의 일 중에서도 특히 문제 해결, 그 문제 해결 중에서도 특히 수학적 연산, 계산과 관련된 일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컴퓨터들이 하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 엄청 다양하죠. 뭐 유튜브로 영상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챗GPT 같은 거 보면 되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연산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컴퓨터 과학이 발전한다, 컴퓨터로 점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우리 일상 속의 문제들을 연산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환원해 가고 있는 과정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계산, 연산이라는 건 변하지 않고 다만 그 연산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는 많은 일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컴퓨터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자, 프로그램, 코딩 이런 단어를 우리 일상적으로 정말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씩 좀만 짚어볼게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파일로서 완성된 명령 체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라면을 끓이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먼저 뭐 불판 위에 냄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수프를 넣고 면을 넣고 끓이고 기다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언제 무슨 상황에서는 뭐를 해라. 그 다음에는 또 뭘 해라. 이런 것들을 쭉 하나의 시리즈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파일로 압축시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파일이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 기획부터 시작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그 명령을 실제로 짜고 그다음에 그게 동작하는지를 제대로 검수한 뒤에 그거를 배포하는 과정까지를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가 뭐 개발자, 개발 이런 단어들도 많이 쓰는데 그것도 사실 같은 맥락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코드 또는 코딩이라는 말도 있죠.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코드라는 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명령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라면 끓이는 걸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그 속에 각각 구체적인 명령 한 줄 한 줄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코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물을 올려라, 물을 올려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는 전달을 하면 컴퓨터가 당연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우리처럼 한국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컴퓨터는 컴퓨터만의 언어를 따로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컴퓨터만의 언어, 우리의 명령을 전달하고 체계화해 나가는 그 과정이 코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컴퓨터는 모든 문제를 연산으로 환원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어, 사실 컴퓨터와 관련된 좀 뭐 재밌는 것들을 많이 읽어보셨다면 지금 제가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몇 개 직접 보신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컴퓨터의 역사를 보면 컴퓨터가 왜 모든 문제를 연산으로 환원하는지 되게 쉽게 알 수 있는데 사실 컴퓨터의 유래가 바로 계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산기는 우리가 지금은 뭐 거의 실물로도 잘 쓰지 않고 그냥 거의 앱으로 깔아서 쓰고 이 정도로 굉장히 단순화돼 버린 프로그램이지만 사실 컴퓨터의 시초가 바로 이 계산을 더 쉽게 하려는 그런 기계 장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이제 1600년대예요. 1642년 파스칼의 계산기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기본적인 5, 6자릿수 정도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식 계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1820년대 가면 이제 찰스 베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뭐 미분기관, 차분기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숫자를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모리의 개념이 좀 오늘날 그 다음에 함수와 수열 같은 걸 좀 더 복잡한 계산까지 할 수 있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최초의 근대식 컴퓨터를 ENIAC이라고 보잖아요. 그게 1946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뭐 미분 방정식, 적분 이런 훨씬 더 복잡한 현상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컴퓨터가 굉장히 무겁고 뭐 비쌌다. 그래서 분사적인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모든 문제를 연산으로 환원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연산이라는 개념도 되게 모호한 처음 들을 때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덧셈, 뺄셈, 사칙 연산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컴퓨터만의 연산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연산의 유형을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이제 메모리 연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가 하는 작업은 우리는 되게 화려하게 막 뭘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되게 단순해요. 컴퓨터가 하는 작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결론적으로 이 화면 안에 있는 네 가지 종류의 연산 중 하나로 환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메모리 연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메모리 연산이라는 건 이제 어떤가? 예를 들어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또는 또 메모리에 막 7이라는 숫자가 저장되어 있으면 이걸 불러오고 메모리 사이사이에 값들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다 메모리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컴퓨터가 하는 일 중 대부분이 이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메모리, 뭐 하드디스크, CPU, CPU가 아닌데 하드디스크, 램, 레지스터 이런 것들 사이사이에서 값들을 옮기는 과정이 매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컴퓨터한테는 메모리 연산이 중요하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논리 연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 논리 연산이라는 건 이따가 자료형 설명할 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다. 그러면 둘을 그리고로 묶은 새로운 문장은 또 참이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이제 명제를 공부하면서 대략적으로 체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and, or, not의 영역에서 각 특정한 참거인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사이에 연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도 컴퓨터가 하는 중요한 연산 한 가지의 이유.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상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또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이라면 어느 게 더 큰지 또는 같거나 그 이상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몇 가지의 더 연산들이 있겠죠. 뭐 나눗셈 했을 때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하고 거듭 제곱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런 것들까지 컴퓨터가 생각하는 연산에 포함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 삼아서 이렇게 컴퓨터의 메모리라는 개념 좀 말씀드릴게요. 컴퓨터가 아까 전에 하는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메모리 연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조금 뒤에 기계어 설명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것 같은데, 컴퓨터는 사실 작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메모리를 두고 그 사이에 값들을 주고받는 이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제일 주 저장 공간인데, 여러분들이 사실 컴퓨터에다가 만드신 대부분의 파일들, 뭐 엑셀 파일이 됐든 명화가 됐든 이런 것들은 다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조금 외부적인 저장소 느낌이기도 해요. 물론 공간상으로는 내부에 있지만 CPU랑 직접, 그러니까 컴퓨터의 실제 연산 장치랑 직접 소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밖에 있는 커다란 창고, 사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CPU랑 가까운, 그러니까 연산장치와 가까운 곳에는 이제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지금 당장 연산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임시로 저장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엑셀 파일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그러니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없는, 머나먼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그 엑셀 파일을 가장 가까운 이 램으로 일단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레지스터라는 건 뭐냐면 그 램에 있는 파일들 안에서도 내가 지금 당장 수행하고 있는 연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엑셀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더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값들을 한 번씩 불러와서 서로 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런 당장에 필요한 연산들을 저장하는 아주 빠르고 임시적인 저장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실 때 하드디스크는 일종의 그 사물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당장 가져올 수는 없는 먼 곳에 있지만 많은 게 들어가죠. 사물함은 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오늘 공부할 것들만 내가 램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것들만 책상 위로 올려놓은 거죠. 이게 램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를 뽑아서 여러분들 손에 들고 직접 공부를 하겠죠. 그게 레지스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용량은 점점 작아지지만 CPU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더 연산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쪽으로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조금 전에 계속해서 컴퓨터는 모든 문제를 연산으로 환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조금 모호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제일
비슷한 게 아무래도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챗GPT 같이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작동하는 과정도 사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네 가지 연산에 의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생성형 AI 설명할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 같은데 이 GPT라고 하는 거는 사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발전된 형태의 딥러닝 AI 알고리즘을 이제 그걸 생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미리 훈련시킨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어, 사실 이전에도 언어를 처리하는 모델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RNN이라는 것도 있고 LSTM이라는 것도 많은데 GPT로 오면서 정말 급격하게 사람같이 대화하고 인간의 언어 복잡한 구조도 잘 이해하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 핵심 비결이 그 핵심 비결이 바로 셀프 어텐션, 자기 주목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입력할 때 예전에는 얘네들을 각각 그냥 숫자로 바꾼 다음에 알아서 처리를 했으니 그냥 얘네들 숫자 형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문장 안에서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언어를 이해하듯이 입체적으로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컴퓨터에. 그래서 일단 GPT라는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술이 핵심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걸 통해서 네 가지 연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각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GPT 같은 프로그램들은 다 미리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이 값을 쓸 일이 있으면 또 불러와야겠죠. 이런 것들은 제가 방금 전 설명드린 메모리 연산에 해당합니다. 또 어, 그 단어의 중요성을 이해할 때는 그 단어 사이가 얼마나 비슷한지 그것을 파악을 합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 연산에 가까울 수 있겠죠. 얘랑 얘가 더 가까운지, 얘랑 쟤가 더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얘랑 제일 주목해야 될 감상이 무엇인지 찾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각 단어들을 얼마나 주목해야 할지 이런 정도들이 정해졌으면 그거를 이제 가중치를 곱하고 계산값을 막 더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냥 쉽게 말하면 곱셈과 덧셈이잖아요. 그래서 산술 연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한편으로 GPT 같은 친구들은 마스킹이라고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연산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잘한 단어들은 다 지우기 작업을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걔네들의 존재를 다 다스로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논리 연산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지금 GPT는 굉장히 복잡하게 작동하는 인공지능 모델이고 그거에 비해서 각각의 연산들은 굉장히 단순한 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단순화해서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GPT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형태의 프로그램들도 결론적으로는 다 연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컴퓨터는 모든 것을 숫자로 이해한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컴퓨터는 사실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하긴 하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이제 전자회로로 돌아가는 장치이니까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육성으로 전달되는 이런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 컴퓨터는 어떠한 형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하느냐? 모든 것을 숫자로 환원을 합니다. 여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보면 이게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뭐 어떤 글자를 치잖아요. 밑에 있는 헬로 이런 걸 치면 컴퓨터는 전해들을 알파벳으로 넣어주면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H는 72, 소문자 E는 101 이런 식으로 미리 할당된 숫자 값으로 바꿔주어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연산 같은 실제 컴퓨터의 작업들을 수행할 때도 그것들을 그냥 뭘 해라. 예를 들어 뭐랑 뭐를 더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add라고 보시면 왼쪽에 5a라는 숫자 값을 여기서 a는 이게 16진법이라는 숫자 값입니다. 5a라는 숫자로 대응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명령어들마다 특정한 대응되는 숫자 값으로 바꿔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들어온 숫자가 54번이면 AND, 우리 AND 연산을 표시하고 56번이면 OR 연산, 57번이면 XOR 연산 이런 식으로
각각 미리 할당되어 있는 연산들을 숫자 값으로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컴퓨터가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정말 간략하게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사실 좀 단순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가볍게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것만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컴퓨터의 실제 명령은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84, 000, 016, 000, 000, 막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되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는 영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실제 명령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184가 명령에 대해 레지스터 A로 가져와라 라는 명령이고요. 뒤에 있는 000, 016, 000, 저 숫자가 실제로 그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 긴 메모리 주소 저기 번에 있는 그 숫자를 레지스터 A로 불러와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건 187번은 또 레지스터 B로 가져오라는 명령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고 뒤에 또 메모리 주소가 잠깐 써 있죠. 그럼 얘는 이제 그 또 주소인 그 메모리 주소인 숫자를 찾아서 걔를 레지스터 B로 가져오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줄 한번 보면 001, 216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얘가 통째로 하나의 명령어. 레지스터 A와 B에 있는 숫자를 더한 다음에 A로 옮겨라. 이런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63, 또 이렇게 쭉쭉쭉 숫자가 있습니다. 163은 지금 방금 연산한 값을 저장하라라는 명령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뒤에 있는 거는 쭉 메모리 주소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그 연산의 결과 값을 저 메모리 주소로 저장해라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 써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메모리의 어떤 위치에 저장되어 있던 3이라는 숫자를 레지스터 A로 가져옵니다. 또 메모리. 여기서 메모리는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메모리에 있던 숫자 5라는 걸 또 찾아내서 레지스터 B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는 이 두 숫자를 더해서 8이라고 연산을 한 뒤에 걔를 레지스터 A에다가 다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A에 있는 그 8이라는 거를 다시 메모리, 그러니까 램으로 도로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연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엑셀에서 3과 5라는 칸이 있었는데 그거를 8로 합치고 싶다라고 하면 대충 이런 연산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근데 사실 컴퓨터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숫자로 명령을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무 숫자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전자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상태는 전원이 꺼져 있음, 빵과 전원이 켜져 있음, 1밖에 없어요. 여기서 전원은 물론 컴퓨터의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회로 하나를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꺼짐과 켜짐, 오프와 온, 0과 1, 이 상태밖에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모든 숫자를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딱 0과 1만 가지고 앞에 그런 숫자로 된 모든 명령을 표현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0과 1만 가지고 모든 숫자를 나타내는 그런 표기법을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진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컴퓨터는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컴퓨터는 모든 것을 연산으로 환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명령과 값들을 다 숫자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숫자는 이진법의 형태로 표현된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지만 컴퓨터는 실제로는 저런 형태로 명령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저 값들을 전부 다 이진법으로 환원해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0과 1로만 이루어진 코드로 쭉 연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0과 1로만 이루어진 이런 명령을 바로 기계어, 머신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머신 코드는 컴퓨터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당연히 막 아까 말씀드린 한국어, 영어 이런 것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들도 뭐 자바니, C 언어니, 파이썬이니 하는 것들도 직접 이해하지 못합니다. 컴퓨터는 오로지 이렇게 0과 1로 이루어진 특정한 형태를 갖춘 기계어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0과 1로 코드를 한번 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GPT-같이 막 복잡한 프로그램을 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3과 5 같은 거 더하는 거 말고 뭐 게임을 짜든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어느 세월에 0과 1만 가지고 그런 복잡한 프로그램을 다 구성을 할까요?
사실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고 이해하기도 엄청 힘들죠. 컴퓨터야 이게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하니까 이 형태로 전달을 해준다고 쳐도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게다가 아까 전에 이 코드 다시 한번 볼게요. 3과 5를 더하는데 무슨 레지스터와 메모리 사이에 뭘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복잡한 작업들이 많아요. 사실 이것들을 인간이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기계어만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인간이 직접 칠 수 없기에 인간이 인간이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이 기계어를 바꾸어낸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3과 5를 더해 라는 명령어만 쳐도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알아서 얘를 기계어 이렇게 10111 이런 기계어의 형태로 쭉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메모리 체계 같은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명령만 딱 내리면 되고 또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를 번역한 다음에 이렇게 기계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니 이거를 실제로 수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계어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인간이 쉽게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고안된 언어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계어도 프로그래밍 언어긴 해요, 당연히.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탄생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어셈블리라고 하는 언어인데 사실 얘는 아까 전에 우리 봤었던 기계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얘는 이제 수동으로 메모리 작업들을 해줘야 되고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읽을 수는 있지만 섹션, 데이터, 헬로 월드 이런 단어 다 읽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밑에부터 뭐 move, L, R, A, X, 4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잘 와닿지 않죠. 사실 얘는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지스터 간, 메모리 간, 숫자들을 오고 가는 이런 작업들을 다 직접 작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처럼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언어들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간결하게 보입니다. 자바라는 것만 봐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스템 아웃, 프린트 인,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직관적인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C 언어라던가 아래에 있는 타입스크립트 같은 거 봐도 점점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직관화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오른쪽 아래에 우리가 오늘 배울 파이썬을 살펴보면 딱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만 써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헬로 월드를 출력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언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만 보면 파이썬이 가장 좋은 언어로 보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쉬운 언어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파이썬이 모든 나머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잡아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프로그래밍 시장에서도 이 어셈블리 같이 복잡한 언어부터 뭐 자바, C, 타입스크립트, 파이썬 다들 굉장히 균형 있게 잘 쓰이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용도나 특징이 서로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좀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는 추상화 수준에 따라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수준, 투고수준이라고 써놨는데 저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급이 낮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아까 전에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그 기계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계어처럼 모든 메모리 작업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직접 지정을 해줘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가까운 언어들은 그런 식으로 지정해야 될 것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고 메모리 작업들도 직접 해주어야 돼요. 반대로 고수준 언어로 가면 그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고 그게 여기서 써 있는 추상화라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고 우리가 딱 보면 되고 우리가 딱 이해하면 되는 부분만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고수준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고수준 언어가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결론적으로는 컴퓨터는 기계어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도 결론적으로는 다 기계어의 형태로 변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수준 언어는 사람에게 간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 뒷면으로 밀어 넣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메모리 작업이니 복잡한 뭐 레지스터 분해니 이런 것들을 다 뒷면으로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작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직접 해줄 필요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직접 해주지 않으면 컴퓨터가 그걸 알아서 판단하고 수행해야 됩니다. 메모리 작업, 레지스터 작업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수준 언어로 갈수록 컴퓨터 입장에서는 부담이 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한테는 딸랑 헬로우 월드 한 줄밖에 안 보이지만 그 뒤에서 필요한 모든 백 작업들을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수준 언어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메모리 어떻게 옮기고 레지스터 뭐에 뭐 더 하고 이런 걸 다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할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속도라도 컴퓨터의 연산 부담 측면에서는 저수준 언어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핸드폰, 컴퓨터 이런 고성능 기기들에서는 그런 고수준 언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거를 받침해줄 만한 컴퓨터 역량이 되니까. 그렇지만 뭐 기계들에도 되게 많이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잖아요. 뭐 냉장고, 로봇 청소기 이런 데도 다 프로그래밍이 들어갈 텐데 그런 곳에 있는 컴퓨터들은 성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급 언어들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작업 이런 복잡한 것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일일이 해줘야 하더라도 컴퓨터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서 저수준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의 경직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 파이썬 같은 언어들은 이게 동적 자료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이내믹 타입.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변수를 하나 만들면 변수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릴 텐데 그냥 값을 담을 수 있는 상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하나 지정하면 우리가 그 값이 숫자다, 글자다, 뭐 딴 거 뭐식이다라고 직접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그냥 그 아무 값이나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정적인 언어들, 예를 들어 스테이틱 타이핑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적 자료형을 가진 언어들은 우리가 직접 어떤 특정한 변수, 값을 담기 위한 상자를 만들기 전에 이 값에는 어떤 종류의 값이 담길 것입니다. 숫자가 담길 것이다. 글자가 담길 것이다. 뭐 배열이 담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언어들은 스테이틱 타이핑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랑 또 똑같은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알잘딱깔센으로 변수 타이핑을 잘 해주는 그런 동적 타이핑 언어들이 훨씬 더 좋은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동적 타이핑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얘의 자료용이 뭔지를 다 판단하고 정리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동작 타이핑이 잘 편리할 수 있어도 컴퓨터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연산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웹 개발 같은 거를 할 때는 사실 이 자료형을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난 액시던트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웹 개발 같은 언어들에서는 이렇게 연산 능력이라던가 막 그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어도 그냥 명시적으로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 주는 거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처럼 그냥 A는 3 하면 딱 얘가 3이구나를 아는 게 아니라 얘 타입은 숫자다, 얘는 글자다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거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본격 타이핑 기반의 굉장히 좋은 언어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정적 타이핑 언어로 바꿔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이유가 깔려있다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 그 이외에도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던가 등등에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일단 위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준 언어가 있고 고수준 언어가 있다. 그리고 정적 타이핑 언어가 있고 동적 타이핑 언어가 있다. 무엇 하나가 유리한 것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프로그래밍 시장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언어들이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SQL은 프로그래밍 언어지만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데 특화가 되어 있고 또 파이썬은 이제 머신러닝이라던가 기본적인 알고리즘 짤 때 많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C 같은 친구들은 굉장히 가볍고 빠른 언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물 속에 들어가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는 웹 개발에서 흔히 사용이 됩니다. 스위프트는 애플에서 나온 애플 환경에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특화되어 있는 언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로 역할이 다양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저희의 첫 번째 시간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로 파이썬이란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두 번째 토픽이죠. 헬로 파이썬.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문법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토픽 3에서 보면 되고, 일단 개론적으로 어떤 언어인지 이해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파이썬. 최근에 와서 정말 각광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생각보다 오래된 언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1991년에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뭐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기도반 로썸이라고 하는 파이썬 개발하신 개발자 분이신데, 이분이 뭐 크리스마스 날 갑자기 코딩에 꽂히셔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려고 했다가 만들었고, 그 몬티 파이썬이라고 하는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름을 파이썬이라고 지었다 라는 게 되게 설화처럼 내려오죠. 파이썬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그러니까 언어 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꼽자면 압도적인 영향력을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에서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단연 1위 수준의 가장 독보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파이썬이 1위에 빛날 정도로 인기가 많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Life is short, you need Python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게 파이썬에서 되게 격언 같은, 약간 파이썬 쓰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인생은 짧으니까 넌 파이썬을 써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자, 도대체 파이썬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쉽고 직관적인 문법,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고, 뭔가 제가 예시로 써놓은 좀 가상의 코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파이썬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진짜 파이썬에서 이렇게 코드를 치면 동작을 하거든요. 자, 한번 근데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파이썬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한번 같이 읽어만 봅시다. If member in Brainlab list, print welcome to Brainlab. else print for you. 이렇게 딱 써 있죠. 물론 이제 좀 어색하게 읽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영어를 할 줄 아는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만약에 멤버라는 게 브레인랩 리스트라는 거 안에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브레인랩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라면 프린트 웰컴 투 브레인랩이라는 문장을 프린트 출력해라. else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who are you라는 문장을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읽히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의 실제 문법하고 매우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독보적으로 가독성도 좋고, 그 다음에 자연어에 가까워서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수준에다가 동작 타이핑을 주는 거. 그래서 물론 컴퓨터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직접 작성한, 그리고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쉽게 다가오고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나중에 웹 개발할 때 타입스크립트만 보셔도 어느 정도로 파이썬이 편리한 언어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타입스크립트도 아주 간결한 언어 축에 속하지만 네, 파이썬에는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그래서 여기 code is read more often than it is written 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파이썬의 되게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예요. 코드를 쓰는 일은 한 번이지만 그걸 읽을 일은 훨씬 많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개발해서 협업을 해볼 때는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끙끙 고민하면서 한 바퀴 쭉 쓰면 끝이지만 그 이후로 끊임없는 코드 리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함께 코드를 살펴보면서. 그런 코드 리뷰 과정에서 읽힐 때의 가독성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가독성 좋은 언어를 지향한다. 이게 파이썬의 좀 철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이 압도적인 프로그래밍 생태계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실 어떤 목적으로 개발을 하든 생각보다 파이썬은 굉장히 적합하고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판다스는 네. 아무튼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적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들을 위한 여러 목적에서의 파이썬 활용을 위한 수많은 라이브러리,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파이썬의 확장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건 얘를 4개 다 파이썬의 확장팩인데, 판다스는 이제 데이터를 다룰 때 쓰는 거고,
왼쪽에 TF, 텐서플로우 저 친구는 딥러닝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저 뷰티퍼스프라는 거는 웹에서 어떤 정보를 끌어올 때, 웹 크롤링 작업을 할 때 쓰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 플라스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웹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뭐 데이터, 인공지능, 웹 크롤링, 웹 개발 이런 되게 다양한 목적들이 있지만 이 중에 무엇에도 파이썬은 알맞은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고 쉽게 도움을 주는 이런 많은 외부 확장팩들도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확장팩들이 나오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으로 몰립니다. 파이썬이 그렇게 편하다며 하면서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 있는 개발자들이 파이썬으로 몰려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파이썬에서 또 더 많은, 더 좋은, 더 뛰어난 그런 확장팩들이 나오면서 개발 환경이 점점 더 이렇게 선순환을 그리면서 넓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내적으로 파이썬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고수준, 하이레벨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문법을 정말 잘 몰라도 어느 정도 그냥 영어로 읽을 수 있어요. 파이썬의 기본 문법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어하고 아주 가까운 문법으로든 이론적으로든 그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가독성이 좋고 쉽게 읽히고 인간이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일 큰 특징으로 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이나믹 타이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자료형을 자기가 직접 지정해 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알아서 지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는 알아서 지정되는 쪽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일이 얘의 자료형이 뭔지를 신경 써주지 않아도 굉장히 편리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웹 개발 같은 거 할 때는 우선 코드를 쓰는 입장에서 매우 편리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 구조의 언어라고 써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실 실행하는 방식이 두 종류로 나눠요. 첫 번째로 컴파일링 언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쭉 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일단 얘네들을 한 번에 싹 다 기계어로 번역을 해요. 기계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얘네를 한 번에 실행시킵니다. 이런 방식을 컴파일 방식이라고 하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은 뭐냐면 그렇게 한 번에 싹 다 번역을 먼저 해놓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씩 바로 번역하고 바로 실행, 번역 실행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작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라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한번 직접 설치를 해볼게요. 영상으로 듣고 계시다면 그 수업 잠깐 정지하고 파이썬 설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python.org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본인 운영 체제, 뭐 윈도우스 또는 맥OS 등등이 있겠죠. 여기에 알맞는 네, 버전의 최신 버전 파이썬을 일단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설치하실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윈도우 환경이라면 맥에서는 이런 거 설정이 없는데 윈도우 환경이라면 add python exp to pass라는 걸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래야 나중에 그 개발할 때 편리합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발 환경,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한 기본 세팅,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개발 환경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는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모호한 정의죠, 이거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개발 환경에 들어가는지를 쪼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당연히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컴퓨터, 뭐 하드웨어,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다 개발 환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윈도우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게 맥 컴퓨터에서는 실행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를 일단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프로그래밍 자체는 그러니까 코딩 자체는 그냥 코드를 짜는 작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코드를 한 줄 한 줄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에 맞춰서 써 내려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책에도 하실 수 있고 메모장에다가도 하실 수 있는 작업이에요. 사실 코드를 적는다라는 거는 전혀 특별할 게 없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개발 환경이라는 것을 사용하느냐? 그렇게만 코드를 작성하면 얘를 실행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얘네를 뭔가 코드에 오류가 있었을 때 그걸 잡기도 힘들고 등등등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실제로 개발자들은 개발할 때 여러 보조 소프트웨어들을 활용을 해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래밍 소리죠. 그래서 코드를 실제로 편집할 수 있는 메모장 같은 편집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한 코드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걔를 실제로 실행하거나 하나의 파일로 완성하거나 이거를 외부에 배포하거나 또 심지어는 그 버전을 관리하고 걔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단순히 작성할 뿐만 아니라 걔네를 더 편리하게 작성하고 또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소프트웨어들도 개발 환경에 들어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패키지 관리, 버전 관리 테스트 등 굉장히 외적인 작업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얘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코드 하나 쓰는데 이렇게 많은 작업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개별 프로그램으로 직접 설치하는 거는 되게 번거로운 일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통합 개발 환경, 인티그레이티드 개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뭐저 배포니, 관리니, 오류 진정이니, 코드 편집이니 하는 수많은 작업들을 전부 다 한 프로그램 안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합쳐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통합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메모장도 개발 환경이고 여러분의 공책도 개발 환경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뭔가 오류 같은 걸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막 거의 사실상 모든 개발자들은 이렇게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기의 코드를 더 쉽게 관리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개발 환경을 쓸 거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사실 VS 코드는 우리 모두가 통합 개발 환경, ID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냥 문서 편집기지 통합 개발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장점이 뭐가 있느냐? 얘가 외부 확장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그 외부 확장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버전 관리, 오류 수정, 뭐 실행, 배포, 빌드 등등등등을 다 패키지로, 외부 확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확장들을 얘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얘 자체는 그냥 문서 편집기일 뿐인데도 이렇게 많은 확장들을 깔다 보면 어느새 웬만한 아이디를 능가하는 좋은 통합 개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개발자들은 얘를 기본적인 개발 환경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밑에 있는 거는 그냥 그 소리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파이썬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파이썬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파이썬 자체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파이썬 자체를 아까 전에 python.org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셨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를. 그리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하셨을 텐데 이 둘을 연결해주는 확장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선택이긴 한데 웬만하면 설치해 주시는 걸 권장할게요. 우리가 모두 같은 환경에서 수업하는 거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 파이런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쉽게 파이썬 코드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이썬 디버거라는 거는 이제 버그를 없앤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코드 안에 있는 오류를 쉽게 쫓아가고 걔를 확인하고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프리티어부터는 진짜 선택인데 프리티어는 이제 더 예쁘게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좀 지저분하게 쓰셨다. 막 띄어쓰기도 잘 안 하고 줄 사이 공백도 좀 이상하게 들쭉날쭉하고 했다. 그럴 때 이 프리티어가 깔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하시는 순간 곧장 모든 것들이 스타일에 맞춰서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됩니다. 뭐 그런 확장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코리안 랭귀지 팩. 얘는 이제 한국어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잠시 우리 휴식을 가질 건데 일단 python.org에서 좀 설정 체크해서 파이썬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VS 코드 자체를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써있던 몇 가지들 주요 확장 설치해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로 파이썬 문법 하나씩 익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